네,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어서 용산에서 한독 정상회담까지 외교적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여당은 한미일 삼각공조가 더욱 공고해졌다며 높게 평가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일본 총리 참모를 보는 것 같다며 비꼬았습니다. G7 정상회담과 주요 전국 이슈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외교 빅데이였습니다. 일정이 정말 빡빡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한미, 또 한미일, 그리고 한일,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독일 숄츠 총리와의 정상회담까지 그야말로 외교적인 일정이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G7 일정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박 3일 일정 중에 두 분은 가장 인상적인 일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관심이 많고 보도가 많이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그 히로시마 원폭 한국 피해자 위령탑 방문한 것, 예. 그다음 아직 생존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면담하면서 과거에 대한 과거사 정리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이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회담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제가 보도되는 그 화면을 보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 또 기시다 총리, 윤석열 대통령 다 표정이 밝고 굉장히 친밀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최고 지도자들 간의 어떤 신뢰, 예. 또 예의,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협력 공조 이런 게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한 지금 핵 문제가 한반도 가장 안보에 위협적인 문제인데 예. 그거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 공동 대처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 또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협력하겠다. 그리고 짧게 만나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해서 예. 3자 구체적인 회담을 새롭게 하자. 그래서 새로운 수준의 한미일 공조 강화하자.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미래를 지켜보면서 한미일 간의 협력이 조금 더 강화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한미일 정상회담이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보여집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도 짚어주신데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원폭 피해자, 예. 우리 이 동포들 만난 장면, 그리고 또 기시다 총리와 함께 위령비를 공동으로 참배한 것을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봤습니다. 한 80년 가까이의 세월 동안 이분들이 한 번도 한국 대통령이 찾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찾아서 이세들도 있죠. 송구한 마음, 죄송한 마음, 사과의 말씀을 전했고 그분들이 또 꿈만 같다. 이런 이제 소회를 밝혔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또 생각을 하고요. 또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공동으로 예.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될 때 7만 명의 한국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생존자가 3만 명이고 그 가운데 7천 명 정도가 일본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예. 이분들이 여러 가지 차별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 좀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분들에 대한 좀 신속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가장 하이라이트로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한 부분도 짚어주셨고 또 실질적인 지원 보상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한 부분에 대해서 여야의 평가는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야의 목소리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로 일본이 대한민국의 과거 식민지 역사에 대한 반성적 그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준 의미 있고 상징적인 일제 강제 동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외면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먼저 배 교수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아주시긴 했습니다만 여야의 목소리가 다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다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대통령, 일본의 총리가 함께 공동으로 원폭 피해자
사망자를 참배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부각시켰다라는 점은 이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하거나 반성하거나 또는 이제 배상하는 부분은 여전히 매우 소극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지려면은 일본 총리는 물론이고 일본 정부가 빨리 좀 과거사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죄와 반성을 내놔야 되겠고 또 거기에 걸맞는 배상의 책임을 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하고 대부분 비슷한 그런 감정과 판단을 갖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이 가슴 아프다라는 그런 발언 그리고 또 이번에 위령비 참배 이걸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만 평가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하고는 정서가 좀 상당 부분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은 크게 봤을 때 지난 3월 17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가 기시다 총리와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할 때 기시다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역대 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 근데 역대 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게 크게 봤을 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98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 간의 선언이 있습니다. 예.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또 진심 어린 사과. 그게 이제 첫 번째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93년에 고노 다마가 있었습니다. 관방장관인데요.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 관여를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무라야마 다마가 있었습니다. 식민지 지배 침략과 손해, 고통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년에는 사망한 아베 전 총리가 2015년에 전후 70년 담화에서 과거 침략,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일본 역대 정부들이 여러 번 이렇게 사과됐고 문제는 이제 배상 문제인데 이런 사과의 정신을 기시다 총리가 지난번 3월 17일 날 한일 정상회담 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6일 날 이제 서울에 답방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셔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게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그런 어떤 사과, 유감의 표명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충분하진 않지만은 역대 정부 또 기시다 총리의 개인적인 유감 표명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인데 이거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완결적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피해자 보상재단을 설립해서 우리 기업들이 출연을 해서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한번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미래를 위해서 청년기금을 설립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역사는 과거와 현재가 있고 또 미래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미래로 가기에는 양국 국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과거의 문제 정리하면서 또 현재 보상 문제라든지 유감 표명 문제라든지 경제 협력, 안보 문제를 하면서 미래의 협력을 정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G7 정상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서 교수님은 이번 G7 정상회의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또 배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기념사진 찍고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짧은 시간이긴 했었는데 한미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미일 정상회담은 또 보도에 따르면 2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좀 의제가 다 조율이 됐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통령실은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 일본에서는 한미일 정상 간의 의견 교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기존의 맥락하고는 크게 같다고 봐야 되겠어요. 크게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대북 억지력 강화와 관련해서 북한 미사일의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3자 간의 안보 협력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를 공고하기 위해서 예. 삼국 간의 전략적인 공조를 강화한다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 이후에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 한국, 일본의 정상들을 미국의 워싱턴 DC에 이제 초청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삼국 정상들이 다시 한번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면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이제 삼국 간의 협력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미일 공조와 함께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북중러에 대한 어떤 G7의 압박들도 좀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공동 성명에서도 나왔지만 중국 러시아를 겨냥하면서 뭐 경제적인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 만들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만약에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어느 정도 좀 동조할 수 있을 것이냐, 중국과의 관계를 고민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상 이제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고 예. 안보도 협력 관계에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는 또 덕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덕이 예를 들어서 90이면 또 실이 한 10%, 20%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한미일 전통적인 동맹과 친선 관계, 협력 관계를 이제 다시 복원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레버리지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 또 뭐 동남아로 이렇게 진출하는 전략적 어떤 유연성, 포용성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을 해서 살고 또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으며 군사적인 대결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100% 의존해가지고 국익을 도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 50, 60 정도 중요하면 일본이 한 10 정도 중요하고 중국도 한 20, 러시아도 한 10, 그다음 동남아라든지 다른 아랍 지역 기타 국가들도 한 10 이상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G7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 보면 우크라이나 침범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 예. 또 러시아 지원 계속하겠다. 이거는 뭐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 중국에 대한 약간의 견제가 있었는데 공동 성명을 보면 중국과의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번에 중국이 좀 반발하면서 중앙아시아 5개국 회의도 열고 그렇죠. 아마 이번 주에 러시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다는 또 해서 미중 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그런 조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이렇게 미국이 꼭 배제하지 않겠다. 중국과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그 중국의 외교 최고 담당자가 다시 협상을 하고 아무래도 곧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런 협력 재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일단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또 중국과 러시아 간의 그 1대1 외교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게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씬스틸러라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기도 했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으로 단독 회담도 했단 말이죠. G7 정상회의 전후로 해서 회원국 정상들과 이야기도 나누긴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 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어떤 회담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국제 무대에서 위상을 높였다라는 부분은 이제 부정하기 어려워요. 예.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은 역시 이제 한국이 정치, 경제, 문화 부분에서 그만큼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한미일 3자 협력이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은 전략 경쟁 중국과의 그런 차원에서 군사적인 협력까지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는 한미일 군사동맹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키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전문가들이 다 우려하듯이 신냉전 그러니까 한미일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반도가 이 신냉전 구도의 어떤 각축장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신냉전 체제가 강화될 경우에는 당장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경제 문제를 떠나서 이 안보도 좀 불안해지고 특히 이제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런 지렛대가 상실된다는 이런 문제. 그래서 지금 전통적으로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적인 명확성을 띠고 있는 그런 외교 정책인데 이런 외교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는 전문가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동맹, 3친선 체제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는 동맹을 유지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하고는 친선 체제를 유지해야지 우리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그런 충돌의 틈바구니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반도 국가에서 이점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외교 정책을 강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략적인 외교적인 유연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 또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형편에 있는 그런 국가들과 소다자 연대 협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또 주제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오후에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앞서 출국 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분야별로의 최고의 전문가분들이고 또 실무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안전성을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이다. 지금 이 부분도 여야의 목소리가 달라서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빈손 귀국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5박 6일 일정으로 출국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바로 뭐 별다른 일정이 없고 그리고 앞뒤로 그 뭐 질의응답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실태 관리 확인할 수 있는 게 1박 2일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우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너무 우려와 근심이 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21명의 그 원자력 전문가들이 전체 일정이 5박 6일로 오늘 출국을 해서 오늘은 좀 쉬면서 이제 회의 일정 앞으로 진행 사항을 예정을 하고요. 이제 내일부터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찰할지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날은 이제 5월 23일 후쿠시마를 방문해 가지고 여러 뭐 설비, 시찰, 보관, 뭐 측정 기구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다핵종 제거 설비 시설이라는 겁니다. ALPS라는 게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지난번에 이제 뭐 폭발하면서 오염수가 많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걸 과연 어떻게 정화를 하고 있느냐 이 설비에 대한 것들도 점검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오염수에 대한 분석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단장이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 기준에서 엄격하게 이게 뭐 시찰일지, 검정일지, 탐방일지 관점에 따라서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는 시찰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이제 과연 과학적 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얼만큼 피부로 와닿게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 지난 5월 7일 날 한일 정상회담 때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지고 시찰단도 오고 앞으로 검증을 계속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찰단이 1회로 갈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IAEA 즉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투 트랙으로 하고 있는데 11개 국가로 구성된 쪽에서 이제 한 트랙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4개국으로 구성이 된 실질적 피해 우려가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한 또 곳에서 이제 두 트랙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문가가 양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AEA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국제 원자력 기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6월 정도에 아마 뭐 결과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우리 시찰단에 가게 되면은 IAEA가 진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도 조금 협조를 받으면은 1차적으로는 일단 문제를 조금 그래도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검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배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첨언하실 부분이 있다면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요. 예. 지금 벌써 야권에서는 뭐 관광 가느냐, 뭐 고등학생들 뭐 수학여행 수준보다 예, 못한다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이제 이번 시찰단 일정이 5박 6일인데요. 보니까 실제는 나흘밖에 안 되고 그 나흘 중에서도 뭐 설명 듣고 이런 시간이 이틀이고 실제 현장 조사는 이틀밖에 안 됩니다. 그럼 과연 이틀 동안의 현장 뭐 확인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찰단에 대해서 산무 시찰단이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예. 첫 번째가 시료가 없다. 예. 그러니까 오염수 채취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도 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검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검사를 허용을 안 하는 거죠. 또 할 수가 없는 거죠. 시료 채취 자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21명의 시찰단으로 구성이 됐는데 민간 전문가는 안 된다라고 일본 정부가 불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찰단이 실제로 이틀간의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내놓은 결론을 과연 국민들이 수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러나 시찰단에서는 과학적으로 안정성을 확인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 과학적으로 안정성을 확인하겠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지 예. 따라서 저는 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어떤 뭐 국정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일본 정부에게 당당하게 우리가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과학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또 추후에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향해서 지금 왜 김남국 의원직 제명에 나서지 않느냐 비판하면서 여러 차례 뭐 다른 이야기들도 하면서 굉장히 그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비판의 날을 세운 부분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정치 공세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 대표가 저격수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세탁 의혹까지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의혹을 제기를 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의혹을 예. 제기하려면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세간의 의혹을 근거로 했단 말이에요. 그건 집권당의 대표답지 않다. 이건 뭐 전형적인 뭐 정치적인 공세다. 이렇게 나설 경우에 과연 가뜩이나 지금 김기현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출장소의 대표다라는 이제 그런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정치적인 공세는 좀 자제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걸맞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김기현 대표는 이제 어쨌든 전선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김남국 의원 처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좀 미온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두 가지라고 봅니다. 김남국 뭐 의원이 지금 민주당 탈당을 했지만은 예.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핵심 국회의원이었다. 그래서 7인 모임이 뭐처럼 해온 있고 계속해서 이재명 당 대표가 어려울 때마다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물론 지금 뭐 5월 14일 탈당을 하고 5월 또 17일 날 윤리위에 민주당이 제소 확인을 했지만은 정말로 실질적인 업참 마속이냐, 예. 실질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냐, 아니면 일단은 미봉책으로 두면서 우회 전략으로 국면을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해서 김남국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방어막을 쳐주는 것 아니냐. 그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민주당에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강성 팬덤 지지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제명을 할 경우에 국회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 상당 부분이 참여할 경우에 민주당 내분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뭐 좀 처리를 좀 미온적으로 민주당이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김남국 의원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들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설명과 해명들이 상당 부분 거짓말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 국민의힘
뭐 조사위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조사위가 있고 또 윤리특위에 뭐 제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비판이 비등하고 실질적인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게 되면 민주당이 오히려 더 약간 궁지에 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제 세 가지 큰 스캔들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그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곧 예를 들어서 또 조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문제, 그 다음에는 전당대회 돈봉투 문제로 인해서 현역 민주당 탈당했지만 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게 게이트가 될지 스캔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3대 악재가 있는데 국민 정서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민주당이 좀 직접 나서서 업참마속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그 당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우려를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다 보니까 그 지도부 책임론을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계파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당내 혼란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위기 상황에 봉착한 거죠. 예.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 사건이 지금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의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수사가 확대되면 이제 소환 의원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소환 의원들에 대해서 결국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수사 결과를 가지고 기소할 것이고 또 재판이 계속되면은 총선 내내 이 문제가 악재가 될 것이면은 이제 틀림이 없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김남국 의원 문제 같은 경우 예. 탈당했지만은 지금 윤리특위에 지금 징계 건으로 이제 회부가 됐기 때문에 예. 이 결과도 나오게 되면은 이제 상당 부분 좀 악재가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명계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내에 개혁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비명계가 또 이재명 대표 흔들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중심을 갖고 예. 과연 이제 민주당 쇄신을 단행할 수 있을지 또 민주당 쇄신은 결국 이제 공천에서 인적 물갈이로 이어져야 되는데 예. 과연 비명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 반발할 경우에 어떻게 인적 쇄신을 통해서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계속되는 재판과 관련해서 복합적인 위기 또 짐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서 교수님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혹 그리고 돈봉투 의혹 때문에도 지금 당내 그 민주당이 좀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내일 윤관석 의원 비공개로 소환 조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조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은 이것도 또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내일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어질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밝혀질 거냐 안 밝혀질 거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곧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조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은 그저께 이제 이승만 전 민주당 의원이 검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13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혐의는 부인하고 무리한 수사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승만 의원은 약 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아서 900만 원 정도의 돈을 여러 지역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이 의혹이거든요. 예. 그런데 윤관석 의원은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6천만 원 정도를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전달했다 이 혐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6천만 원이 진짜로 민주당 의원 누구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또 표결을 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 봤을 때 민주당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는 강내구 감사 협회장이 구속돼 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기소되고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고요. 이승만 의원에 대한 법적 처벌도 남아 있고 윤관석 의원에 대한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그다음에 이게 돈을 받았다는 20여 명의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이고 검찰이 있고. 어느 정도 좀 특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최대의 수혜자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 처벌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